중국이 대만을 먹겠다라는 거랑 대체 뭐가 달라? 달러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중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트럼프에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유지될 공산이 크지 않을까?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아버지, 이번 주는 그래도 이 딥시크의 충격과 관세 충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기행이 지속된 주였기도 하죠. 가장 황당한 일이라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에 이어서 중동의 가자지구까지 꿀꺽 먹겠다고 했던 것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에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가자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할 것이다. 우리는 가자를 소유할 것이며 현장의 모든 위험한 불발탄과 다른 무기의 해체를 책임지고 부지를 평탄하게 하고 파괴된 건물을 철거하고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무한정으로 공급하는 경제 발전을 일으킬 것이다. 실제로 장악한다는 테이크오버라는 말을 했는데 이거는 강제로 점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누가 좋아하겠어. 딱 이스라엘 빼고는 서방 동맹국들을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 난민은 물론이고 심지어 러시아까지도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긴 했는데 뭐 남의 말을 듣도록 설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공연불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겠다라는 거랑 중국이 대만을 먹겠다라는 거랑 대체 뭐가 달라? 안 그래? 이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로만 해석되기 시작하면 약소국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그동안 중국이 대만 먹겠다고 하고 중국해를 자기 영토라고 우길 때 미국이 그나마 중재를 했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미국 측으로 다가설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정말 누구라도 미국에게 등을 돌리지 않겠니? 자, 그런데 트럼프의 만행이 여기서 멈췄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동안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독점하면서도 그냥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무상 원조도 한 몫을 했었잖아. 물론 이건 달러의 확산에도 도움이 되는 행동이기도 했고 말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쟁통에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원조를 하면서 얻은 이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엄청난 경제권을 만들었고 또 그 경제권이 달러 세계로 편입되었다는 점도 분명 있었죠.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제에서 달러를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 결국 국제 원조라는 것은 더불어 잘 살자는 매우 중요한 취지 이외에도 이 달러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중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트럼프가 또 한 번의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하기로 했는데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를 위한 유엔 기구 활동도 중단한다고 해요. 중요한 건 이보다 앞서 국제 원조 전담 기구인 국제개발처도 폐지 절차에 돌입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대한 미국의 참여도 재검토에 나서라고 했고요. 그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당일에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고 또 세계보건기구에도 탈퇴를 통보했어요. 이건 그냥 달러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달러를 망가뜨리고 저주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 특히 아까 국제 원조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는 국제개발처는 미국의 국제 원조를 주관해왔던 전담 정부 조직이었단 말이야. 주로 비정부 기구,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다른 기관에 자금을 주는 형식으로 활용해 왔는데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직원만 10,000명 수준이었고 1년 예산도 428억 달러에 달했거든. 이곳은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당시에 외국 원조법에 따라서 별도의 독립부처로 설립이 된 곳이고요. 지난 2023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400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58조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해서 세계 약 130개국에 지원을 했었다고 해요. 세계 원조라는 건 기축통화권자로서의 의무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달러의 확산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기구였던 건데 그런 곳마저 폐지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하니까 참 왜 그런 건지 이해가 잘 가진 않아요. 그러게 말이다. 아무튼 뭐 주말에는 한 발 물러서는 듯한 관세를 또다시 꺼내들면서 주가를 크게 하락시켰잖아. 정말 달러가 없다면 미국은 벌써 망했을 텐데 아빠도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전화라도 하고 싶을 심정이야. 자발적인 왕따를 자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우월주의가 하늘을 찌르는 건지 고립이 되기로 작정을 한 건지 뭔지 참 답답하기는 해요. 뭐 지금으로서는 그의 폭탄 발언에 그저 계속 대응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죠.
다음으로 이어서 지난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지표들을 리뷰를 해볼까요? 우선 지난주에 예고해드렸던 한국 1월 수출은 49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어차피 장기 설 연휴로 인해서 조업일수가 작아졌고 그래서 좋은 수치를 기대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명목 수치는 매우 나쁘게 나왔지. 하지만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수출은 24.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7%나 개선됐어. 4개월 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반도체가 8% 개선됐고 또 컴퓨터가 15% 정도 증가하는 등 IT 수출은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큰 시크릿컬한 품목들 이를테면 정유 이건 30%나 감소를 했고 일반 기계류 22% 감소했고 석유화학에서는 13%나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 다음으로는 ISM 제조업 지수인데요. 한국의 수출 동향과 거의 동행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했었으니까 리뷰 안 하고 갈 수 없겠죠. 1월 미국 ISM 제조업 PMI는 50.9로 전월 대비 1.7이나 상승을 했어요.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50을 상회했다는 점에 딱 눈길이 가는데 특히 선행성을 가진 신규 주문이 3포인트나 상승을 했고 또 수출에서도 2.4포인트나 상승하는 등 대내외 수요 개선의 신호를 보내줬지. 양호한 수요에 따라서 생산이 2.6포인트 늘어났고 재고는 오히려 2.5포인트나 하락했기 때문에 재고 확총 수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야. 특히 고용은 4.9포인트 상승하면서 세부 지표들 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다만 18개 제조업 중에서 고용을 늘렸다고 답변한 산업이 4개뿐임을 감안한다면 아직 고용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말이야, 지금까지 말했던 수요 개선 부분은 트럼프의 관세 우려에 따라서 수요를 좀 앞당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 그러니까 일부 소비자들이 관세 부과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취임 이전으로 구매 일정을 앞당겼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치? 실제로 구매 담당자들의 코멘트에 따르면 식음료 및 컴퓨터, 운송장비 산업이 관세와 공급망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류 및 가공, 금속 산업 등은 연초 수요가 이례적으로 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피올의 ISM 협회장 역시 산업들의 미중 관세 선제 대응 영향으로 신규 수출이 늘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업황은 완만한 반등을 예상하고 있어.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설비 투자가 지금 상당한 물량이 대기 중이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투자의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나면 대개 1년 이내에 투자가 집행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설비 투자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지. 두 번째로는 양호한 수요가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어. 물론 고용 둔화폭이 크지 않다는 전제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크게 위축될 것 같진 않아. 마지막으로 관세 우려에 대한 제조업 부담도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세 정책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고 아주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 이어서 주말에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죠.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1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보다 14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17만 명과 비교했을 때 2만 7천 명 정도 적은 수치였어요. 하지만 작년 12월 신규 고용 수치는 기존 25만 6천 명에서 30만 7천 명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고요. 11월 신규 고용치도 21만 2천 명에서 26만 1천 명으로 수정이 됐어요. 문제는 실업률이었는데요. 1월 실업률은 4%를 기록하면서 직전월에 4.1%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좀 더 디테일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국채금리는 오름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잖아. 예상보다 못했던 고용재수의 발표가 나왔을 때는 금리가 8베이스포인트 정도 급락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내 급반전 후 오히려 5bp가량 올랐으니까 당분간 good is bad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지. 이어서 요즘 미국과 한국의 특징주들을 살펴보면 딥시크 이슈와 샘 알트만 협업 소식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저성능 GPU로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겐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야. 당분간 AI 사이클의 중심이 B2B 하드웨어에서 B2B 소프트웨어로 전환될 것 같지? 그럼 이제 하드웨어는 좀 별로다? 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메타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4개 대형 기술 기업의 올해 자본 지출 예정 규모는 총 3,200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 총 자본 지출액인 2,300억 달러보다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거든. 이 지출은 대부분 AI 기술과 데이터 센터 구축에 사용될 예정이야. 이처럼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전혀 투자를 줄일 생각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번 주에 어땠어? 엔비디아도 올랐고 SK 하이닉스도
강세로 전환되기도 했잖아. 그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동반해서 성장하되 무게중심이 살짝 이동한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딱 맞아. 그리고 실적 발표 족족 어닝 쇼크를 발표하는 업종이 있었지. 바로 건설주였는데 물가와 인건비는 오르고 있는데 그만큼 건설비에 반영을 시키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 이번 주에는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미넨 안보회의가 원인인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이곳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구상을 설명한 걸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맞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의 건설 그리고 건설 장비주들의 움직임을 좀 관찰해보면 좋겠지. 초반에 잠시 트럼프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거의 예상했던 대로 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미국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유는 벤더의 분산 덕분이었는데요. 미국의 3대 수입국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죠. 어떤 국가도 수입 의존도가 15%를 넘진 않아요. 그 외에는 모두 고만고만한데요. 4위부터 7위까지 5%가 넘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전체 미국 수입 물량의 고작 4%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런데 캐나다의 수출을 보면 전체 수출의 78%가 미국향이고 또 멕시코는 80%가 미국향이에요. 구조적으로 잘 분산되어 있는 미국과는 애초에 싸움이 되지를 않는 구조인 거죠. 결국 캐나다는 그동안 미국에 집중되어 있던 무역 구조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지만 그걸 바꾸는 게 뭐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당분간 트럼프에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이 유지될 공산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게 말이야. 다만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가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말로는 뭐 펜타닐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을 말하고 있고 또 뭐 실제로도 일부 그렇게 행동하고 있긴 한데 궁극적으로 국경 단속을 튼튼히 해서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하이테크 기술이나 부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일 거야.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이 가능성 역시 지극히 작다고 생각하고 있어. 뭐 설령 둘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이 싸움은 세계 패권을 놓고 벌리는 싸움이잖아. 타협에 이를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오히려 이번 딥시크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그동안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AI에 중국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이미 인지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 끝으로 우리 시각으로 2월 10일 밤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연준의 관심이 고용에서 물가로 다시 이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도가 매우 높겠죠. 시장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2.9%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1월 CPI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경계감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은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난 2004년 이후 21번 중에서 모두 14번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계절 조정치의 수정이라든지 품목 비중의 변화 등 통계 산출 방식의 변화 등이 겹치는 시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빠 생각은 좀 달라.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빠는 물가 지표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지난해보다는 낮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어. 그 이유는 이미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기저효과 때문이겠지? 맞아요. 지난 2024년 1월부터 자가 주거비 상승이 CPI의 서프라이즈를 유발했었죠. 그게 1월 지표부터는 거의 피크아웃 될 가능성이 높아. 살짝 재수가 없으면 1월까지도 CPI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좀 재수가 있다면 이번 1월 지표부터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지난주에 FOMC를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파월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핵심적인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내용이 많이 겹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은 트럼프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주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측할 수도 없고 무슨 말을 하든 상상 이상이니까요. 진짜 목적이 정확하게 뭔지는 사실 트럼프만이 제대로 알고 있을 테니까 계속해서 잘 지켜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